청소부 주제에 뭘 할 줄 안다고. 아니 미쳤어? 감히 회장님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병원도 아니고 여긴 방산연구소예요. 여기서 한다고요? 그 손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키득거리며 손가락질했고 윤재는 대답 없이 조용히 수술 장갑을 껴올렸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그 처치 전문의도 못하는 속도로 지혈하셨어요. 그 손놀림 저 진짜 처음 봤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웃던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윤재가 수술대에 오른 순간 정말로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이건 20년 전 야전 수술 방식인데 어떻게 이걸 지금 기억하고 계시지? 혹시 그분 그냥 청소부가 아닌 거 아니에요? 청소부 주제에 뭘 할 줄 아냐고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되돌려놨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도 공기는 싸늘하고 새벽은 부지런히 기지개를 켰어요. 대한방산기술연구소 정문 앞엔 하나둘 차량이 도착했고 출입증을 찍는 소리와 철문이 열리는 기계음이 연신 울려 퍼졌죠. 그 틈을 조용히 비집고 들어선 노인이 있었어요. 회색 유니폼에 마른 체구, 손엔 오래된 대걸레를 든 남자. 이윤재, 66. 이곳에선 그냥 청소부 윤씨로 불렸죠. 아 진짜 기계실 앞 좀 제발 닦아놔요. 신발 밑층 다 시커매지잖아. 진짜 하루 종일 쓸고 있는데 왜 깨끗해진 건 한 군데도 없냐? 일이 아니라 시간 때우러 오는 거지 뭐. 이윤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레를 짰어요. 허리까지 닿는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고 작업화 뒤축엔 바짝 마른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죠. 사람이 늙었다고 무시받는 게 당연해진 세상인가? 그 말은 그저 입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졌어요. 늘 그랬듯 그는 참았죠. 말이 많으면 오래 못 살아. 어느 참모가 전장에서 남겼던 말이 지금도 귓가를 떠나지 않아요. 이 아저씨, 허리에 메고 다니는 저건 뭐예요? 군대놀이 하시는 건가? 그들이 말하는 건 이윤재의 허리춤에 달린 오래된 응급처치용 가방이었어요. 누런 붕대, 가위, 소독약. 언뜻 보기엔 오래된 응급키트. 하지만 이윤재에겐 그게 전후의 숨결이 남은 증표였어요. 그 가방은 20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그가 구해냈던 병사가 죽기 전 그에게 건넨 유품이었죠.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형님. 회장님 오시면 청소 상태 보고할 테니까 각오하시고요. 회장님은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청소부 따윈 눈에도 안 들어오지. 그 순간 이윤재의 손이 잠시 떨렸어요. 멈춰선 걸레 자루 위로 주름진 손등에 피가 스며 나오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나도 사람인데 나도 한때 이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순간 뇌리 속을 스친 건 사막 위 텐트 안. 총상 입은 전우를 꿰매던 밤,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뒤엉킨 그 장면이었어요. 지금의 자신을 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진 한 장, 기록 한 줄 남기지 않고 그는 스스로 과거를 지웠으니까요. 진실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자신을 버리는 게 유일한 치료법이라 생각했던 그 날들. 윤재 형, 제발 살려줘요. 집에 가야 돼요. 그때처럼 손이 떨릴 땐 심호흡 2번, 맥 확인, 지혈 먼저. 이윤재는 그 순서를 몸에 새긴 채 오늘도 물걸레를 짰어요. 그때 쾅 하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달려왔어요. 아저씨 큰일 났어요. 뉴스 좀 보세요. 회장님 총 맞으셨대요. 연구소 전체가 정적에 잠겼어요. 대한방산 정 회장, 말레이시아 출장 중 괴한에 의해 피격, 생명위독.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화면을 보여줬고 앵커의 목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죠. 총상은 복부 관통. 현지 병원 도착까지 22분. 의식은 없으며 수술 여부는 미정입니다. 저 무기 수출 계약 바로 앞인데 회장님이 저기서 잘못되면 우리도 끝이야. 사람들은 웅성이고 뛰어다녔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감싸쥐고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국정원에 전화하는 손을 떨었죠.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보지 못한 구석에서 이윤재는 대걸레를 내려놓고 손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총상이면 복부 관통, 간 출혈이면 5분, 지혈이 먼저야. 그 누구도 몰랐어요. 이 조용한 노인이 한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비밀 요원이었단 걸. 그리고 이제 다시 그의 이름이 불리게 될 거란 걸. 이른 오전 비상벨도 울리지 않았는데 연구소는 순식간에 전시 상황처럼 얼어붙었어요. 복도 곳곳에선 전화기 벨소리가 울렸고 각 부서 관리자들은 황급히 회의실로 뛰어들어갔죠. 사람들의 눈빛은 공포와 혼란으로 얼룩졌어요. 회장님이 총상을 입었다. 그 한 문장은 모두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지금 외교부란군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지 정보에 따르면 복부 관통, 아직도 수술은 시작 못했다네요. 치료할 의사들이 없대요. 말레이시아 병원은 대책 없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간단치 않았어요. 회장은 대외비 무기 설계 문건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출장을 갔고 그 기술이 한국 무기 산업 20년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한마디로 회장이 죽는 순간 단지 사람이 하나 죽는 게 아니라 국가의 안보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위기였어요. 무기 유출보다 더 무서운 건 회장님의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 기밀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곧바로 특수부대 작전이 투입됐고 현지에는 의료팀도 함께 출국 준비에 돌입했어요. 한국에서 선발된 최상위 외과 의료진이었지만 실전 총상 수술 경험이 전무했기에 현지 응급조치에는 큰 난항을 겪고 있었죠. 총알이 간 일부를 훼손했고 출혈량이 심합니다. 수술을 감행하면 쇼크로 사망할 수 있어요. 통상 응급은 매뉴얼에 없잖아요. 우린 이런 케이스 안 해봤어요, 선생님. 결국 회장은 수술도 하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상태가 악화되기만 했어요. 그 시각 한국의 국정원 본부 한켠에선 정 회장의 병상 영상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저 수술 자국은 아닌데 저건 그 사람 수법인데 혹시. 그 남자는 국정원 내 특수요원 출신 현 방산보안 담당 요원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기현. 오래전 작전 중 총상을 입고 기적처럼 살아난 경험이 있었죠. 어두운 헬기 안 혼수 상태였던 나의 배를 꿰매던 그 손. 그 감촉은 잊을 수가 없어요. 기록 다시 들여봐요. 이윤재 요원 말입니다. 그 사람 아직 살아있는 거 아냐? 순간 회의실 안이 정적에 빠졌어요. 그 이름 이윤재. 그건 이미 사망 처리된 비밀요원,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죠. 그 사람이 진짜라면 이번 작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질 겁니다. 동시에 연구소 내부 카메라 하나가 기계실 아래에서 청소를 마치고 서 있는 이윤재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그저 천천히 그리고 정확히 대걸레를 걸어두고 있었죠.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마치 외과 의사의 손처럼 떨림없이 멈췄어요. 이제 오래 숨어 있긴 힘들겠군. 방산연구소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복도마다 종일 긴장감이 흘렀고 사람들의 대화는 점점 짧고 조심스러워졌죠. 정 회장의 피격 사건 이후 연구소는 국가전략시설에 가까운 수준으로 봉쇄됐고 내부 직원들의 동선까지 실시간으로 감시됐습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또는 무언가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듯한 분위기였죠. 한편 국정원 본부 지하보안실, 어둡고 차가운 공기 속 몇 명의 요원이 조심스럽게 오래된 데이터베이스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특수요원 관련 기록에서 이윤재라는 이름을 발견했고 곧바로 모니터 속 영상 하나에 눈을 고정시켰죠. 이거 1979년 작전 기록이에요. 공식엔 없는 파일인데 왜 여기 떠 있죠? 대상명 이윤재, 등급은 레드. 이건 최고보안 등급인데요.
대화가 오가는 사이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국정원 보안대 소속 전직 특수부대 출신 박기현. 그는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죠. 저 수술 방법. 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죽어가던 나를 살려준 게 바로 그분이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요원들은 박기현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고 몇 명은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마치 오래전 어둠 속 기억을 다시 꺼내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윤재 요원 사망 처리된 건 맞습니다. 20년 전 동남아 작전 중 폭사, 사체도 확인 못했잖아요. 아니요. 그건 조작이에요. 난 봤어요. 그 손을. 총 대신 메스를 들고도 3분 만에 간 지혈을 끝냈던 사람. 그게 이윤재였다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요원이 급하게 손을 들며 화면을 조작했어요. 영상 하나가 추가로 있어요. 모니터엔 흑백 작전 영상이 재생되었고 가면을 쓴 요원들 사이 헬기에서 부상병을 안고 뛰어내리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 장면 정지시켜봐요! 영상 속 군의관 복장의 남자가 어두운 헬기 안에서 피투성이 전우의 배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고글을 낀 그 모습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손끝의 움직임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 손은 메스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치 생명을 이어주는 실을 꿰는 장인 같았어요. 바로 저거예요. 저 손. 병사 셋을 살려낸 사람. 그게 이윤재였습니다. 국정원장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정보 분석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가 손에 쥔 보고서를 들며 말했죠. 연구소 내부 CCTV에서 이윤재 씨가 포착됐습니다.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6년 전부터 정문통과 이력 확인됐고 그 누구도 그의 정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다시금 화면 속 청소 도구를 들고 조용히 이동하는 한 남자의 뒷모습에 고정됐어요.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이 잊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대한방산기술연구소 로비 한켠에는 바닥이 반짝반짝 윤이 나 있었어요. 대걸레 자국 하나 없이 정갈하게 닦인 바닥 위로 고요한 햇빛이 번졌고 이윤재는 익숙한 자세로 물통을 밀며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죠.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의 뒤에서는 몇몇 요원들이 철저한 감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국정원에서는 그의 과거 신원을 확인했고 청소부 윤 씨를 다시 호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던 겁니다. 국정원 회의실 안 코드네임 작전명 청소부가 기밀문서로 등록됐습니다. 이윤재 전설로만 알려졌던 특수요원이자 군의관. 사망으로 처리됐던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전 전체가 뒤집히는 일이었죠. 작전 투입 전 대상자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치는 연구소 지하 2층 기계실 주변. 승인 코드 받아뒀습니다. 접촉합니다. 그 시각 기계실 앞 이윤재는 벽에 붙은 환풍구를 조용히 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등 뒤로 낯선 발소리가 느껴졌죠. 발자국은 규칙적이고 훈련된 리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닦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재 요원 맞으시죠? 이윤재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어쩌면 질문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흔들림이 없었죠.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회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의식은 없습니다. 통상 부위는 복부, 간 출혈. 현장에선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내가 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0년 전 어르신이 했던 방식이라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 말에 이윤재는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눈앞에 펼쳐진 기계실 바닥이 흐릿하게 일렁였고 그의 뇌리에 오래전 붉은 사막 한가운데
칼에 찔린 채 실려온 어린 병사가 떠올랐죠. 그 병사는 울고 있었어요. 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피범벅이 된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하던 그날, 그는 그 아이의 배를 열고 손으로 직접 파열된 간을 누르며 20분 동안 숨을 붙잡아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부상자들을 모두 살리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스스로 죽은 척 해야 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기록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진실을 혼자 안고 살아왔죠. 동료들이 그의 죽음을 믿고 있는 동안 그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존재,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그때의 기술과 그때의 결심은 여전히 손끝에 살아있었어요. 이윤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장 준비하세요. 지혈용 장비 과거 방식대로 갖추고 피펌프는 중앙배관 직결, 피 차단 겸용 키트는 가능하면 수동으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청소부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대한민국이 잊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의료실 한복판, 고요했던 공간이 요원의 외침과 함께 일시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수술장 준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노인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쪽에선 아직도 멍하니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고 일부 간호사는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방금 대걸레를 들고 있던 청소부라는 사실이 그들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청소부 주제에 뭘 할 줄 안다고? 아니 미쳤어? 감히 회장님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병원도 아니고 여긴 방산연구소예요. 여기서 한다고요? 그 손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손등에 굳은 살과 주름진 관절, 낡은 붕대 가방. 누가 봐도 수술실과는 거리가 먼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손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어제도 그제도 수술대 앞에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이윤재는 말없이 수술 도구를 살폈고 메스와 핀셋의 배열을 다시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절개는 오른쪽 늑골 아래 3cm 여유. 장기 손상 가능성은 최대한 피해야 돼. 의료팀장은 당황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 결국 말을 꺼냈죠. 잠깐만요. 누구 허락받고 들어오신 거죠? 이건 단순 응급처치가 아닙니다. 외과 수술입니다. 연구소 지하 2층, 일반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 안. 그 안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국가방위전략시설 전용 비상의료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문이 굳게 잠겨 있었지만 VIP 요인에 대한 테러나 감염, 사고 상황을 대비해 군 의료진과 응급수술 장비가 상시 배치돼 있었죠. 내부는 전쟁터 야전병원처럼 단출했지만 고속 혈액 필터, 인공호흡기, 수열 자동화 키트, 음악 격리실까지 갖춘 움직이지 않는 이동병원이라 불릴 만큼 정밀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공간 한가운데에 수술복 대신 회색 유니폼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상황에선 시간 끄는 쪽이 더 위험해요. 박기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단호한 말투는 사람들의 반발을 잠시 잠재웠고 이윤재는 거기에 감사의 표시도 없이 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붕대 가방에서 직접 꺼낸 작은 리드롤더를 손에 쥐는 순간 그 손은 더 이상 노인의 손이 아니었어요. 수술 조명이 그를 비추는 동안 간호사 하나가 중얼거렸죠. 근데 아까 그 처치 전문의도 못하는 속도로 지혈하셨어요. 그 손놀림 저 진짜 처음 봤어요. 실제로 그의 손은 메스를 들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출혈 부위를 누르고 봉합할 때까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고 의료팀장도 어느 순간 입을 다문 채 그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건 20년 전 야전 수술 방식인데 어떻게 이걸 지금 기억하고 계시지? 혹시 그분 그냥 청소부가 아닌 거 아니에요? 지혈 완료. 간 내부 출혈 부위 소작기로 정리. 혈압 유지 확인되면 장기 정리치 재삽입합니다. 맥박 올라갑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있어요. 누군가 외쳤고 그 순간 작은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기적처럼 정 회장의 맥박이 살아났고 모니터에 찍히는 숫자들이 생명을 되찾은 듯 뛰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키득거리던 웃음을 삼키고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까 전까지 조롱했던 손가락이 이제는 경외의 시선으로 향했고 어깨를 으쓱이던 몸짓은 어느새 고개를 숙인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이윤재는 손에 묻은 피를 바라보며 짧게 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엔 뭔가 오래된 감정이 살짝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이 없었고 수술대 앞에 선 노인의 존재를 다시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들 눈앞에 선 건 청소부가 아닌 대한민국이 숨겨둔 마지막 무기였어요. 수술이 끝난 후 의료진은 묘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회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그를 살려낸 노인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삽시간에 연구소 전역으로 퍼졌죠. 청소부 이 씨가 수술을 했다더라. 사실은 전직 군의관이었다. 테러리스트를 혼자 제압한 적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문부터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비밀처럼 숨겨졌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를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기술지원부에 근무하던 한 젊은 직원이 이윤재의 과거에 호기심을 품고 보안 기록에 접근하게 되었죠. 그는 마치 게임처럼 정보망을 타고 들어갔고 오래된 데이터 폴더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 속에는 1980년대 중동작전으로 보이는 배경과 군복을 입은 젊은 이윤재가 피투성이 병사를 업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젊은 직원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었어요. 그 사진 어디서 났어요? 몰래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대체 누구예요? 윤재 선생님요? 그 사람 그때의 작전에서 민간인 구출하러 간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다들 철수하자고 했을 때 혼자 남았던 사람. 그 말은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이윤재는 명령을 어기고 남았고 그 선택 하나로 수십 명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그는 불복종 대신 생명을 택한 사람이었죠. 그 후로 그는 상부의 불편한 요원으로 낙인 찍히고 몇 년 뒤 작전 중 실종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졌던 겁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정리됐고 이 나라엔 그런 사람이 있었던 적 없는 것으로 처리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 잊힌 이름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죠. 그 직원은 흠뻑 젖은 손으로 사진을 출력해 품속에 넣었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청소부가 아니라 진짜 영웅이었잖아. 그 시간 병실에서 회장의 회복 상태를 지켜보던 박기현은 창밖을 응시하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엔 아직도 수술실에서 이윤재가 보여준 움직임이 생생했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동작,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그 모든 걸 본 의료진의 얼굴에는 경외감에 가까운 표정이 남아 있었어요. 박기현은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열었고 숨을 내쉰 뒤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분 살아계셨습니다. 작전명 청소부, 실제 인물 확인. 병실 한켠에서는 메모장을 꺼내 뭔가를 빠르게 적고 있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술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고 그 기록지 위에는 이윤재식 총상 처치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한방산기술연구소의 보안 등은 유난히 희미했어요. 사무동 복도는 한산했고 건물 전체가 조심스레 숨을 죽이고 있었죠.
회장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었고 수술 후 이윤재는 다시 평소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에 들린 건 여전히 대걸레였지만 그걸 쥐고 있는 그의 손끝엔 예민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수술실에서 빠져나온 이후 이상하게도 그의 등 뒤를 쫓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경계심에 익숙한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공기의 떨림, 기척 없는 그림자들. 그는 알고 있었어요. 단지 회장을 노린 테러로 끝났을 리 없다는 걸. 그들이 아직 이 건물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기계실 입구 근처 출입 통제선 바깥에서 누군가 이윤재의 동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감시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접근이라고 하기엔 너무 뻔한 위치.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도발처럼 보였죠. 그리고 마침내 밤 11시 17분 기계실 전력 차단기 쪽에서 딸깍하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동시에 연구소 전체의 일부 복도가 암흑에 휩싸였고 비상등만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죠. 직원 몇몇이 불안한 얼굴로 문을 닫았고 보안팀은 무전기를 꺼내 들었지만 짧은 전자음만 흘러나왔어요. 통신이 끊긴 겁니다. 수신 바람! 기계실 통신 차단됐습니다! 이거 그냥 정전 아닙니다! 그 순간 이윤재는 묵묵히 걸음을 멈췄고 복도 끝에 엎드린 무언가를 감지하듯 시선을 고정했어요.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 하나. 그리고 그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허리를 숙여 바닥 틈새에 숨겨진 손잡이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로 가득한 철제 상자가 있었고 상자를 여는 순간 낡은 권총 하나가 1000조각에 쌓여 있었어요. 현역 시절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자신의 피가 마른 자국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무기였죠. 한 번도 잊은 적 없지. 그는 조용히 조준을 맞췄고 노인이 쥐기엔 너무 익숙한 손놀림으로 탄창을 확인했어요.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지 않았고 총구는 정확히 어둠 속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도 끝에서 스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셋, 아니 넷. 무언가를 든 남자들이 소리 없이 건물 안으로 스며들었죠. 보안팀은 이미 제압당했거나 움직임을 멈췄고 연구소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들이 향하는 방향은 단 하나. 회장이 입원한 병동. 이윤재는 숨을 고르며 복도 반대편의 진입로를 먼저 막았습니다. 그는 어느새 방탄복도 없이 고글 하나 없이 그림자 속을 가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나타난 순간 2명의 침입자가 허둥지둥 총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침입자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이윤재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명료했죠. 첫 번째 타겟, 통신장비 소지, 현지어 사용, 외국인 용병. 두 번째, 무전기 없음, 등에 나이프 숨김, 근거리 암살 전담. 세 번째, 대형 가방, 폭발물 또는 특수장비 소지 가능성 높음. 그의 분석은 1초도 걸리지 않았고 이미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발싸움 없이 단 2번의 조준 사격. 이윤재의 손끝에서 나온 탄환은 그들의 어깨와 허벅지를 정확히 꿰뚫었고 남은 한 명은 혼란 속에 뒷걸음질치다 벽에 부딪혀 나가떨어졌죠. 침묵 속에 울린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총성. 침입자들 중 한 명이 다리를 잡고 신음하면서도 재빨리 무전기를 꺼내 무언가를 외치려 했습니다. 이윤재는 그 손목을 정확히 노려 한 발을 더 쏘았고 무전기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침입자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동료가 몇 명이지? 어디 있지? 그 질문에 대답 대신 침을 뱉으려던 침입자의 목을 이윤재는 단 한 번의 절도 있는 손짓으로 제압했고 몇 초 후 그 남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상황 종료. 복도 시구역 제압 완료. 몇 초 뒤 박기현이 급하게 복도로 뛰어들었고 그는 넋을 잃은 채
쓰러진 침입자들과 권총을 쥔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이윤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아무도 모르게 작전이 시작됐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끝났죠. 이윤재는 총을 내리며 말없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네. 누군가의 무시 속에서 버텨온 세월, 그 속에 잠들어 있던 손끝의 기억이 다시 깨어난 밤. 이제 아무도 그를 단순한 청소부라 부를 수 없게 되었죠. 병동 7층, 회장이 입원한 중환자실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정전 상태였어요. 비상등만이 푸른색으로 깜빡이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엔 어둠 속 서울의 불빛들이 점처럼 떠 있었죠. 의료진은 대피했고 보안팀은 이미 무력화된 상태. 병실에는 회장과 그를 지키기 위해 남은 단 한 사람 이윤재만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울리던 침묵 속에서 시간마저 멈춘 듯 흐르고 있었죠. 이윤재는 병실 문 앞에 섰고 총을 내린 채 문손잡이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어요.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무언가 스르륵 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쓸리는 소리, 그 안에서 숨을 죽이고 도사리는 기척.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누군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직 한 놈이 남았구나. 그가 문을 열자 냉기처럼 차가운 공기가 안쪽에서 밀려나왔어요. 병실 안 침대 위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회장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그 맞은편 커튼 뒤에서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사람의 발보다 낮았고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커튼이 느릿하게 들렸죠.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낮게 웅크린 채 들어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이미 광기와 증오로 뒤덮여 있었어요. 비명이 터지기 직전 이윤재는 단 한 발을 쐈고 그 소리는 병실 천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총성보다도 그 후 이어진 정적이 더욱 깊고 서늘하게 퍼졌죠. 이윤재의 총알은 침입자의 팔을 관통했고 남자의 칼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단 몇 초 만에 그는 침입자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움직임은 마치 수술대 앞에서 메스를 다루듯 정교하고 정확했죠. 불필요한 동작은 단 하나도 없었고 그의 눈빛은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남자는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피가 흘러 침대 아래로 번졌습니다. 이윤재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고 손끝의 떨림은 이번에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정적을 깨는 듯 들려온 건 기계음이었어요. 병상 옆 모니터가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산소 마스크 속에서 미약한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이 드디어 눈을 뜬 겁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이윤재를 바라보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마치 오래전 기억의 조각이 하나씩 떠오르듯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혹시 그때 그 산속에서 날 업고 탈출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말에 이윤재는 미간을 찌푸렸고 회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기억을 더듬듯 그리고 놀란 듯 회장의 눈동자엔 오랜 세월 억눌렀던 무언가가 일렁였고 마치 오래전 그 어린아이의 공포와 떨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죠. 40년 전 비밀 군사작전 중 민간인 구출 명령이 내려졌고 어린 소년이 납치된 병사 무리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았던 사건. 그 아이가 지금 이 병상 위에 누워있는 정 회장이었던 겁니다. 잊고 지낸 줄 알았던 기억이 총성보다 더 무섭게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때 어두운 산 속에서 전 선생님이 제 영웅이었습니다. 그 기억 하나로 지금껏 버텼어요. 근데 왜 그런 분이 여기서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윤재는 모니터 불빛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손등을 바라봤고 처음으로 40년의 시간이 그의 얼굴에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침대 위 회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당신이었군요.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었나 봅니다. 이윤재는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대답 대신 살짝 눈을 감았고 그 눈동자에선 늙은이의 피로가 아닌 전장의 상흔이 번지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수많은 죽음을 넘긴 사람만이 지닌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정적이 그 방 안을 감쌌어요.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낸 인연이 이제야 진실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어요. 그러나 그 평온은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움이었죠. 한밤중의 침입 사건 이후 국방부는 즉각 전면 조사에 착수했고 연구소 내 모든 보안 기록과 출입 이력이 샅샅이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록 어디에도 침입자의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통상 출입 카드가 필요한 보안문이 어떻게 무력화됐는지, 내부 비상통신이 왜 동시에 끊겼는지 설명할 수 없는 구멍들이 도처에 남아 있었죠. 이건 외부의 테러가 아닌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준 증거였습니다. 이윤재는 조용히 연구소 외곽을 걷고 있었어요. 그는 말은 없었지만 이미 확신하고 있었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테러가 아니라고, 총알이 아닌 정보, 힘이 아닌 침묵으로 이뤄진 범행. 누군가는 이 사태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그 누군가는 이윤재가 다시 등장하는 걸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가 걸음을 멈춘 곳은 오래전 연구소 지하 통신실의 구보관실. 지금은 폐쇄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죠. 먼지를 털고 들어간 방 안. 그의 눈앞에 있던 건 낡은 철제 서랍장 하나와 찢겨진 작전 문서들. 그리고 그 서류 위엔 낯익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그 작전 보고서 아니야. 말소된 줄 알았더니. 그 문서엔 1984년 11월 동남아 작전 은폐라는 문구와 함께 지휘관의 서명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바로 지금 대한방산의 부회장이자 당시 군 고위 인사였던 남기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윤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작전이 이윤재의 군 경력을 단절시켰고 실종자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던 결정적 문서였던 겁니다. 진실은 명확해졌습니다. 남기찬은 40년 전 민간인 구출 명령을 내리지 않고 현장을 포기한 장본인이었고 그 후 이윤재가 임의로 구출 작전을 진행해 성공시키자 그를 사라지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증인이 돌아오자 다시 한번 제거하려 한 것이었죠. 내가 사라졌던 이유, 너희가 만든 거였군. 그 시각 연구소 본사 이사회실. 남기찬 부회장은 얼굴 한쪽에 작은 상처를 가진 채 관계자들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얼굴은 놀랍도록 담담했고 이번 사태에 대해 극단주의 테러라는 보도자료를 내겠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딘가를 계속 의식하고 있었어요. 숨죽인 불안. 그것은 언젠가 들켜버린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선은 결국 복도 끝 CCTV 화면 속 이윤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전설.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믿었던 이름이 자신의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 남기찬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가 다시 움직인다면 자신이 가장 먼저 무너질 거란 걸. 젠장 죽은 줄 알았는데 저놈을 다시 보게 되다니. 이윤재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것도 과거를 향한 것도 아닌 그 자신을 향한 다짐 같았죠. 수많은 동료들이 사라졌던 그날, 살아남은 자신이 한 번도 잊지 못했던 그 밤,
그가 목격했던 비겁함과 이제는 그 비겁함이 만든 세상을 되돌려야 할 시간. 눈앞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밝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창문을 가리던 커튼이 서서히 젖혀졌습니다. 정 회장이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앉아 있었고 얼굴엔 아직 창백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그가 살아났다는 사실은 곧장 이사회와 언론, 정부 라인에까지 전해졌고 그와 함께 그를 살려낸 청소부 윤재의 존재도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회장은 공개적으로 말을 꺼내기로 결심합니다. 기자단 없이, 방송 없이, 오직 내부 직원들과 임원들 앞에서 열리는 소규모 연설. 하지만 그날 정 회장이 준비한 내용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건 그건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손, 그 덕분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모두 무시했던 한 사람의 청소부였습니다. 순간 회의실엔 정적이 흘렀고 좌중에 몇몇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남기찬 부회장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처음엔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이 말을 이어갈수록 그의 눈빛엔 미세한 떨림이 일기 시작했죠. 그 청소부가 누군지 이제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윤재, 과거 이 나라를 지켰던 전설의 요원이자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오늘부터 그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닙니다. 대한방산의 최고보안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윤재는 연단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손엔 아직도 작업복 자락이 말려 있었죠. 그는 특별한 표정도 짓지 않았고 박수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회의실의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오직 한 사람, 남기찬만이 누군가 등을 떠미는 듯 의자 끝에 앉아 손톱을 쥐어뜯고 있었어요. 그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고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모두가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윤재의 존재는 그에게 있어 무너뜨릴 수 없던 과거의 증거였죠.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1984년 자신의 사인 하나로 윤재를 실종 처리했던 그날. 그리고 지금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살아 돌아와 모두의 존경을 받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남기찬은 몸을 일으켰지만 무릎이 약간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고 손 안에서 쥐고 있던 펜이 또각또각 떨어졌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연단 앞을 바라보는 그때 남기찬은 혼잣말처럼 중얼였어요. 이대로 두면 다 끝난다. 그의 시선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이윤재를 향해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이윤재가 고개를 들었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뜻 보기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 속엔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남기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걸. 그는 돌아온 이유가 있다는 걸.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목소리 한 줄 한 줄이 남기찬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 했어요. 모두가 환호하는 순간에도 남기찬은 숨을 참듯 숨죽이고 있었죠. 그리고 속으로만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자를 반드시 사라지게 해야 한다. 연구소의 밤은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어요. 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건물 안복도엔 정전된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일 뿐이었죠. 하루 종일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 세례와 내부 감사, 그리고 회장의 복귀 선언 이후 이어진 혼란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윤재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수십 년 전 끝내 묻혔던 진실, 죽은 자로 살아왔던 세월, 그 끝에 자신을 지우려 했던 자가 아직 살아 숨쉬며 권력의 중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이윤재의 손끝을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는 연구소 밖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어요.
고장난 듯 삐걱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 번호 하나를 조심스럽게 눌렀죠. 그 번호는 이미 20년 가까이 눌러보지 않았던 숫자들.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고 신호음은 느리지만 분명히 울렸습니다. 진원 확인 784 시그마 복귀 요청. 수화기 넘어 침묵. 그리고 이내 들려온 낮고 익숙한 목소리. 윤재냐? 살아있었구나. 드디어 그날이 왔네. 그 목소리의 주인은 과거 특수작전대 영호의 정보 담당이었던 최기태 중사. 이미 민간 보안회사에 은퇴해 있었지만 그 역시 수십 년간 그날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윤재는 그에게 짧고 정확하게 말했죠. 기록이 남아있어. 남기찬이 조작한 은폐 문서 내가 확보했어. 그리고 그 자가 아직도 뭔가를 준비 중이야. 이건 개인 복수가 아니야. 나라 문제야. 최기태는 대답 대신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넘어 짧고 굵은 말. 위성 채널 3 시간 자정. 난 거기서 널 기다릴게. 전화를 끄는 이윤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빗방울은 유리창 위를 미끄러졌고 그는 그 속에서 오래전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적막한 숲속에서 서로를 부르던 암호, 불발된 수류탄 앞에서 함께 엎드렸던 기억, 그리고 한 명씩 사라졌던 전우들. 그들이 왜 사라졌는지 이젠 너무도 선명했죠. 한편 남기찬은 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위스키 잔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경호원이 있었고 보안 시스템은 이중으로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엔 한 줄기도 안심이란 게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껏 수많은 작전을 지시해왔고 수많은 정보를 통제해왔지만 그 누구도 윤재만큼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는 TV 화면 속 이윤재의 연설 장면을 바라보다가 잔을 들던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때 확실히 끝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시 생각했죠. 아직 기회는 있다. 지금 윤재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 한 번만 더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면 된다. 그는 비상 연락망을 열고 수년 전 연을 끊었던 외국계 용병 조직의 연락처를 불러왔어요. 이윤재는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또 다른 기척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감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 그는 가던 걸음을 멈췄고 그림자 속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더 늦기 전에 나와. 이건 그쪽이 감당 못할 일이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대신 숲 너머에서 붉은색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정 회장이 공식 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지 3일째. 이윤재는 다시 평소처럼 연구소 청소도구 창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잔잔했고 복도에 비친 햇살도 평화로웠지만 그의 손끝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긴장으로 뻣뻣이 굳어 있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진짜 적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적은 서울에서 비행기로 9시간 떨어진 한 사막 도시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센토르9. 국제 군수계에선 악명 높은 이름이었고 용병이 아닌 살인 면허를 갖춘 도살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조직. 그들은 임무가 떨어지면 목표의 인간성을 분석하지 않고 그저 얼마짜리 대상인가만을 판단했죠. 지금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패창고 단지. 이곳은 예전군 보급창이었고 이제는 그들을 위한 임시 베이스가 됐어요. 검은 방탄 조끼, 음성 자동 번역기, 방독면을 기본 착용한 육체는 군인, 감정은 기계인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타겟은 이윤재, 전직 군의관이자 저격수. 그러나 현재 노인. 저항은 불필요. 신속하게 처리. 이들의 방식엔 경고도 협상도 없었습니다. 과거 분쟁 지역에서 유엔 직원, 의료진, 아이까지 제거한 전적이 있었고
그들만의 내부 규정은 단 하나 완벽한 침묵으로 임무를 끝낼 것. 남기찬은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건넸습니다. 이윤재의 사진 한 장, 출퇴근 시간표, 그리고 연구소 보안 구조. 그걸 전달하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결정했다는 공포 속의 확신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사라져야 해. 살아있는 과거는 나한테 위험하니까. 그 시각 연구소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이윤재는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동선과 지형을 복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72시간 동안 연구소 건물의 맹점을 모두 체크했고 구급 창고에 숨어있던 방탄조끼와 야간용 조명 장비까지 손봤죠. 마치 다시는 하지 않을 줄 알았던 작전을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전사처럼 말이에요. 이번에는 나 혼자만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창고 안 윤재는 천으로 쌓인 권총을 꺼내 정비하고 있었고 그 손길은 수술 도구를 정리하듯 정확하고 침착했습니다. 그 순간 허름한 창문 너머 어딘가에서 기척도 없이 레이저 스코프가 번쩍이며 벽을 스쳤고 이윤재는 무릎을 낮추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왔구나. 그날 밤 연구소 경비병 한 명이 감쪽같이 사라졌고 지하 통로에 설치된 CCTV 3대가 동시에 꺼졌습니다. 아무도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지만 이윤재는 단 한눈에도 작전이 시작됐다는 걸 알아챘죠. 그러나 이윤재는 침입자들의 계획을 이미 한 발 앞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구소 내부의 환풍구와 비상계단에 조용히 감압 센서를 설치했고 모든 사각지대에 그만의 함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20년 전 특수작전 요원으로 훈련받았던 그의 능력은 여전히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이윤재는 예리한 청각으로 복도 끝 미세한 발소리를 포착했습니다. 첫 번째 침입자가 청소창고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창고 안 조명을 꺼뜨렸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센토르 요원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창고 문을 열었지만 이미 이윤재의 손에는 3개의 작은 금속구가 준비되어 있었죠. 탁, 탁, 탁 투시경을 착용한 용병의 눈앞에서 갑자기 번쩍이는 빛이 터졌고 순간적인 시각장애 상태에서 이윤재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젊은 특수부대원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노인의 몸짓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조용한 밤. 하지만 연구소 어디엔가 이미 죽음을 익숙히 다룰 줄 아는 그림자들이 한 걸음씩 그의 목숨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윤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상대를 모를 땐 무섭지만 그들이 나를 모를 땐 기회가 된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밤과 아침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고 대한방산기술연구소의 지붕 위로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전날 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 작전은 조용히 그러나 단 한 방의 오차도 없이 마무리됐죠. 센토르 9. 그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제압됐고 국가보안당국은 마치 사전에 협의된 듯 연구소 내 무장 침입 시도 차단이라는 짧은 발표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의 진짜 작전은 단 한 사람이 주도했고 그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죠. 이윤재는 단 1시간 만에 8명의 침입자를 모두 무력화했습니다. 그의 전술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죠. 먼저 적의 통신을 차단하고 각각을 분리시켜 개별적으로 제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모두 생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생명을 구하는 의사와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의 2가지 면모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작전이었죠. 마지막 요원이 제압된 후
정보기관은 즉시 현장에 도착했고 용병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의 조사 과정에서 남기찬의 이름이 드러났고 모든 증거는 그를 향했습니다. 새벽녘 남기찬은 자택에서 체포되었고 그가 40년간 숨겨온 모든 비밀 작전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곳은 없었습니다. 이윤재는 새벽 공기 속에서 지하 기계실 복도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어제 입었던 방탄조끼도 벗은 채 그는 그저 다시 청소부 윤 씨로 돌아온 듯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연구소 곳곳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총알 자국 하나 없는 제압, 죽이지 않고도 상대를 무너뜨린 정교한 작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우며 모두를 지켜낸 한 사람의 선택이 남아 있었죠. 며칠 뒤 연구소 입구 벽면엔 작은 동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조용한 손이 나라를 지킨다. 이윤재의 이름은 쓰이지 않았고 그가 찍은 지문조차 기록으로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영웅이 아닌 이름들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지 못한 세상이 오늘에서야 고개를 숙입니다. 남기찬은 재판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가 오랫동안 은폐해온 모든 비리와 사건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과거 이윤재를 포함한 특수요원들이 왜 실종되었는지 그 비극적 배경이 명확해졌죠. 이제 진실은 빛을 보게 되었고 그동안 묻혀있던 영웅들의 이름도 하나씩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구소를 찾은 한 중학생이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출입구를 지나던 중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유리창을 닫고 있는 노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저분은 누구야? 진짜 그냥 청소부 아저씨야? 응, 그냥 아무 일도 없게 해주는 분이지. 이윤재는 대답 없이 유리창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늘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침 햇살이 흘렀고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걸레를 천천히 헹구었죠. 그는 다시 묵묵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디에도 이름은 없고 누구도 그를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선택은 명예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정 회장이 제안한 고위직도 거절했고 특별한 보상도 원하지 않았죠. 그는 그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청소부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연구소의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되었으니까요. 이윤재는 다시 자신의 걸레를 들었고 한때 그를 무시했던 복도를 쓸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전설은 떠났고 다시 고요한 세상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남긴 건 기억과 존경, 그리고 누구보다 단단하고 조용한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죠. 그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이 영웅이라 말한 적 없었습니다. 조용히 걸레를 들고 복도를 쓸고 기계실 한 구석에서 혼자 숨을 고르던 모습은 어쩌면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잊힌 사람들의 얼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날 목숨을 내걸고 지켜낸 것들이 세월 속에 잊히고 조롱받고 심지어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끝내 복수를 택하지 않았고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또다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조용히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은 어쩌면 이윤재처럼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영웅이 바로 우리 옆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